네, 어제 오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0여 척이 적발됐습니다. 해경의 경고에도 중국 어선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 끝내 해경이 총탄을 발사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내용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가지고요. 뭐 잊을만 하면 이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들이 격화되고 있어서 그런데 50여 척이나 적발이 됐네요. 아무튼 뭐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습니다. EEZ라고 하죠. 예. 이제 과거도 이쪽인데 그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어업을 하니까 예. 한국 해경이 고속 단정을 출동시켜가지고 승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승선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 출입문을 갖다가 쇠창살이나 철망으로 아주 막은 겁니다. 예. 그리고 조타실에 가가지고 해경이 조타실에 가가지고 배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자체도 못하도록 아주 쇠창살이나 철망으로 아주 막은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 어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해경이 고속단정에서 올라가면은 이 몽둥이나 이런 거 갖고 막 그 쇠파이프 갖고 때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 10월 7일 저희가 그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 단속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경고 방송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물러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공용화기 그를 총탄을 50발을 이제 발사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요. 중국 어선들이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납포된 자국 어선을 들이받으면서 이제 탈취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한 척은 다른 중국 어선을 침수하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 납포 과정에서 뭐 폭행 같은 그런 위험한 행동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속단정에 있는 해경은 그 배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중국 어선 배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배를 갖고서 우리 고속단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경이 그 배 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침몰이 되면은 해경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뭐 쇠파이프라든가 쇠꼬챙이 이런 거 갖고 했는데 요새는 중국 어선들이 배 자체로 그 고속단정을 들이받는다는 겁니다.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이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쪽에서 실탄까지 쏘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는 그건 뭡니까? 우리 그 고속단정에 의해서 납포가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냐면은 무허가 조업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3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선은 강제 몰수되고 또 이 몰수한 어선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선까지 시킵니다. 근데 중국에 또 넘어가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벌금을 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은 한국 그 해경에 단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아주 저항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한국 그 해경에 납포가 되면은 자기들은 완전히 끝장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선들끼리 무리를 져가지고 어선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글쎄 뭐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중국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뭐 100번 양보하더라도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중국 정부가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 해경 입장에서는 좀 중국 정부에서 우리 이 수역 내에 오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에서 좀 강하게 단속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이 곳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뭐냐면은 싸움이 발생하는 곳이 한중이 양국이 설정한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해경에서 이 배에다 올라가려면은 이 해경의 고속단정이 좀 낮습니다. 이 어선보다. 그래서 지금 해경 얘기는 뭐냐면은 좀 현재 고속단정을 특수함정으로 좀 견고하게 좀 해가지고 또 인원도 좀 늘려주고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단속하는 해경의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좀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도 우리가 외교부에서 좀 강력하게 자체 내에서 불법
그 조업을 근절하도록 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취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네, 외교적으로 지금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이 획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정 조치 수역을 이제 설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중 그 어업 네. 구역이라는 게 상당히 미묘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좀 많이 좀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자꾸 양보하게 되면은 예.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설정했는데 예. 이 수역 내에서 중국 정부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예. 단속의 손길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도 여기에 공용화기라든가 쏘고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예. 민간 어선에게 우리가 그 공용화기를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의 갈등의 소지는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스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검찰에 이어서 국세청까지 특별 세무조사에 나갔습니다. 그 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이제 그 법인에게 미리 알려줘서 하는 세무조사고 특별 세무조사는 저희가 좀 이 개념을 짚고 가자면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다스 본사가 네. 경주에 있습니다. 네. 작년에 기희 대구 국세청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정기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조사 착수한 곳은 서울청 조사 사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검찰청의 예전에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주의 다스 본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갔다. 예. 이거는 뭐겠습니까? 검찰의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하는 네. 조사 사국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 네. 예, 이거는 뭔가 범죄 혐의점이 특별하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서 아주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 명운을 걸고 네.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 조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다스에 있는 본사 그 격리 직원이 이 특별 세무조사 몇 시간 전에 조퇴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이거는 글쎄 그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특별 세무조사는 법인이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직원이 조퇴를 하고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압수수색 할 때 예.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게 누구겠습니까? 격리 직원입니다. 격리 네. 직원의 회계 정보고 또 격리 직원이 갖고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격리 직원이 압수수색 몇 시간 전에 자기의 어떤 노트북을 갖고 도주했다, 잠적했다라는 네. 건 뭐겠습니까? 이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격리 직원이 자기의 노트북을 갖고 도주를 했다면은 예. 이거는 뭔가 압수수색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미리 알았다? 그렇죠. 미리 알아가지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러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검찰에서 좀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조사를 해야 된다면 국세청의 정보가 다스 쪽으로 만약에 샜다 이거잖아요? 만약에 예. 지금 그 방송사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단서가 나면은 예. 그 격리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격리 직원이 갑자기 조퇴를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갖고서 예. 가지고 왔다라는 네. 건 뭐겠습니까? 그 노트북에 가장 뭔가 있다?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격리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격리 직원이 가둔 상태에서 그 노트북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예를 들면 포렌식을 시켜가지고 예. 싹 뭉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사실상 국세청에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 가정을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정당국의 조사는 아무래도 비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흐름을 판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국민의 최대 관심사, 이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자연스럽게 확인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까지는 예.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MB의 처남 예. 네. 돌아가신 김재정 수장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예. 다스의 실소유자는 MB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서 지금 염두에 두고 국세청과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실제 소유자가 MB라는 걸 어떻게 밝히느냐는 겁니다.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김재정이 사망하고 나서 네. 그 주식의 상속 관계라든가 분배 관계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세청에서도 세금의 흐름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를 저희가 하나만 짚고 가보면 정두환 전 의원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이제 최측근이었던 분이라서 고백 아닌 고백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다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이 나와서 일단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정두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은 설사 그게 MB가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자금이 BBK로 넘어간 것이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BBK에 그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 그 MB가 어떤 국가기관을 동원하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설사 MB가 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로 하려면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BBK의 자금이 넘어갔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 국가기관이 동원됐느냐 여부 그래서 앞으로 수사는 첩첩산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준희약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경찰이 수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준희 양 아버지를 4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체 유기한 것만 인정했죠.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때렸다, 학대했다. 학대로 인해서 고준희 양이 사망했다. 그래서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준희 양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 그 뭐 나는 모른다 그랬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고준희 양이 5세 미만 아동이니까 아동복지법 혐의를 그 적용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때린 것이 과연 때렸을 때 사망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 수 있었느냐 없느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 어렵다. 입증은 뭐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과수에서 처음에는 이거 원인 알 수 없다. 다만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장기가 손상이 됐다. 장기가 손상이 됐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외인사가 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때렸을 때 얘가 고양이 죽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구속기간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뿐이 안 됩니다. 검찰은 20일 동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판단을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와 각종 사건 사고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